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1장 모반의 태동과 항우의 등장. 제2부의 주요 인물들. 유방. 폐연 출신의 하급 관리로 반진 운동에 참여하며 점차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획득했다. 인덕이 깊고 사람을 쓰는데 뛰어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장량, 한신, 소아 등의 인재를 등용하여 천하를 통일했다. 항우와의 대결에서 생존한 유일한 영웅으로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다. 그의 리더십은 사람을 쓰는 능력에서 빛을 발한다. 항우. 초나라 귀족 출신의 장수로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거록대전에서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영웅으로 떠오르지만 정치력 부족과 감정적 판단으로 인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우희와의 비극적인 사랑, 사면초가 속에서의 자결은 후세 문학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항우는 무력의 화신이자 비극적 영웅이다. 항량. 항우의 숙부로 초나라 부흥을 이끌며 반진 세력을 결집시킨 인물이다. 초회왕을 옹립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지만 조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항우의 등장을 이끌게 된다. 그의 죽음은 초나라의 운명을 항우에게 넘기는 전환점이 된다. 초회왕. 초나라의 왕으로 반진 세력의 명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유방과 항우 사이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다 항우의 의심과 질투로 인해 최후를 맞는다. 그의 존재는 제후들의 명분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안. 진나라의 명장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항우에게 패배한 뒤 항복했으며 이후 항우에게 의심받아 자결했다. 그의 삶은 진나라의 마지막 저항과 항우의 잔혹함을 보여준다. 반동의 태동. 세상 만사는 물리적 원리에 의하여 순환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대해를 이루게 된다. 불은 위로 타올라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도 천지창조 이후에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이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만사를 힘으로만 다스려 나가면 반드시 반동이 온다. 정치도 그와 같아서 자연의 섭리대로 물 흐르듯 다스려 나가는 정치를 덕치라고 부르고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힘의 정치를 악정이라고 불러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진시황의 정치는 틀림없는 악정이었다. 제왕이란 백성들을 잘 살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 백성들이 제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황제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수족보다 못한 개돼지처럼 취급해왔으니 어찌 반동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시황제가 만리장성 공사와 아방궁 증축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 백성을 내몰고 있는 이런 한때에 백성들의 반동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옛날 초나라 시절에 소읍주를 지낸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에 의해 통일이 된 후에도 진시황의 9년제의 실시로 계속하여 소읍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아방궁과 만리장성 축조공사의 노역부를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여간 고충이 따르지 않았다. 국가적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노역부를 동원해야 하는 형편인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노역 기피 현상이 점점 농후해져서 노역부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시황제는 각 지방관에게 다음과 같은 가혹한 엄명까지 내리게 되었다. 지방관으로서 노역부의 책임 수량을 정한 날짜까지 공출치 못하는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차명에 처하노라. 이로 인해 각 지방관들은 노역부를 제 날짜에 공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에 진승과 오광도 노역부를 기일 안에 공출하려고 가가호호를 이잡듯이 찾아다니며 젊은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하면 불문곡직하고 노역부로 끌어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이승과 오광은 비록 출신은 초나라 사람이었지만 새로 바뀐 진나라 진시황의 충성스런 공복이었다. 그들은 공출할 노역부 각 500명씩을 강제로 징발해서 만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직접 인솔에 나섰다. 다른 사람을 보냈다가 노역부들이 도중에 도망을 가게 돼버리면 공출 숫자를 못 맞출 것이 뻔한 일이었기에 그들이 직접 노역부들을 인솔하고 떠났던 것이다. 옛 초나라 땅에서 만리장성 축조 현장까지는 머나먼 천리길이었다. 진승과 오광은 노역부들을 공사 현장까지 끌고 가는 도중에 홍수를 만나 열흘 동안이나 발이 묶여버렸다. 그리하여 마감날까지는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감 날짜를 어기면 차명에 처한다고 했으니 진승은 생사에 관한 중대한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 어떡하지? 진승은 날이 개었지만 노역부를 데리고 떠날 생각은 아니하고 같은 처지인 오광에게 물었다. 그러자 오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떡하긴? 노역부를 데리고 어서 공사 현장으로 떠나야지. 그러자 진승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다. 자네는 지금 제정신인가? 노역부 공출 날짜를 어기면 이유를 묻지 않고 차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래도 공사 현장으로 가자는 말인가? 이 사람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말게. 홍수 때문에 공출 날짜를 지키지 못했노라 하면서 노역부를 1000명이나 건네주면 설마 우리들을 죽이기야 하겠는가? 자네는 어리석어도 이만저만 어리석지 않네 그려. 시황제에게 그런 변명이 통하리라 생각하는가? 지난번에 시달된 공문에도 노역부를 제 날짜에 공출하지 못한 지방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차명에 처한다고 분명히 씌어있지 않았던가? 이미 그런 명령을 분명히 내려놓았는데 무슨 변명이 통할 수 있단 말인가? 오승은 그 말에 새삼스레 놀라면서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판이네 그려. 그러면 이 일을 어떡하지? 진승은 고뇌에 찬 얼굴로 침묵에 잠겼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면서 말을 했다. 이 사람아, 우리도 사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이왕이면 대장부답게 큰 뜻을 한번 펴보아야 하지 않겠나? 큰 인물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어떻게 해서 큰 인물이 되자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게. 오광이 궁금해하자 진승은 벼랑간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희망이 넘치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들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진나라 소읍주 노릇을 해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황제라는 자의 폭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옛날 초나라 백성들치고 진시황에게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이번을 기회로 망해버린 초나라를 재건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여 보자는 말일세. 자고로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던가. 우리들도 진시황을 때려 부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놓는다면 자네와 나라고 제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진승은 워낙 배짱이 크고 수완이 능한 인물인지라 즉석에서 열변을 토해놓았다. 오광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그것 참 기막힌 생각이네. 자네가 옛날 초나라를 복원하여 임금님이라도 된다면 나는 정승자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그야 물론이지. 하하, 자고로 왕후 장상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내가 왕위에 오르면 설마 자네를 모른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승자리 하나를 단단히 부탁해 둘 테니 나중에라도 잊지 말도록 해주게. 오광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그나저나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노역부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묻는다. 진광은 오광의 말을 듣고 앙천대소를 하였다. 하하, 걱정도 팔짤새 그려. 우리가 망해버린 초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응당 부하들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니 노역부들을 우리네의 졸개로 만들어야 할 것이야. 그 말에 오광은 무릎을 치면서 말한다. 과연 명언일세. 그러나 억지로 끌려오던 저들이 순순히 우리들의 부하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자네는 구경이나 하고 있게. 진승은 곧 밖으로 달려나와 노역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끌려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노역부들은 진승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진승은 눈앞에 서 있는 노역부 몇몇을 손으로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른다는 말이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만리장성 축조공사의 노역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제법 덩치가 큰 장정 하나가 퉁명스런 어조로 대답을 하였다. 그렇다. 너희들은 지금 만리장성 축조 현장으로 징발되어 가는 중이다. 그런데 그곳 노역부로 끌려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열의 9은 죽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노역부로 끌려가면 열의 9은 죽어버린다. 나도 진작부터 그 점에 대해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도 초나라 사람이요. 너희들도 초나라 출신의 사람임이 분명한데 초나라 사람인 내가 진시황이라는 천하의 폭군을 위해 고국 동포인 너희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온 것은 나의 커다란 잘못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사 깨달았다. 내가 일시적이나마 진나라의 국록을 먹어온 관계로 너희들을 이곳까지 끌고 오기는 하였지만 양심상 고국 동포인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 지금부터 너희들을 모두 석방시켜 줄 테니 너희들은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를 반갑게 만나도록 하여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다. 사지로 끌려가던 노역부들로서는 날뛰며 기뻐하여야 할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마음을 떠보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서 기쁨보다는 경계심을 앞세우며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만 있었다. 진승은 노역부들의 분위기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내가 벼랑간 해방시켜준다고 하니 얼른 믿어지지 않는 모양인데 사실이다. 나는 초나라 명문가의 후예다. 따라서 조상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을 진나라 폭군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니 의심치 말기 바란다. 노역부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진승의 표정은 잠옷 심각하였다. 그러자 늑수구레한 노역부 하나가 감동되는 바가 있는지 진승에게 묻는다. 장군은 초나라 명문가의 후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명문의 후손이십니까? 진승은 약간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내가 워낙 못난 놈이기 때문에 조상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모양이니 솔직히 대답해주겠다. 너희들은 혹시 진수달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진수달 장군이라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진나라와 싸워서 큰 전공을 세우신 명장이 아니시옵니까? 그러자 진승은 크게 감격하면서 말했다. 오, 나의 조부님께서 천하의 명장이셨던 것을 너만은 알고 있었구나. 나의 조부님은 그처럼 위대한 어른이셨건만 나는 조부님의 위협을 계승은 못하나마 너희들을 원수의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진승은 이렇게 말하며 참회라도 하는 듯이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100여 년 전에 초나라에는 진수달이라는 명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진승과 진수달 장군은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승은 성씨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진수달 장군의 후예라고 선포하고 나섰다. 그래야만 노역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진승의 연극은 보기 좋게 적중하여 노역부들은 모두가 경악과 존경을 맞이 않았다. 장군께서 저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려는 것은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이옵니다. 그러나 그러면 장군께서는 진시황에게 처벌을 받게 되실 터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원수처럼 미워했던 그들이었건만 이제는 동지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사정을 걱정해 줄 정도로 화합된 분위기가 되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진승은 계획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일부러 말꼬리를 흐려버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이번에는 오광이 한몫 거들고 나서야 할 판국이었다. 오광은 앞으로 썩 나서며 말했다. 너희들을 일단 해방시켜주고 나서 진승 장군은 초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진시황과 정면으로 싸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즉 진승 장군은 잃어버린 우리의 조국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라 없는 서름을 면하려면 모두들 진승 장군을 영주로 모시고 독립전열에 참여하여 독립투사가 되면 어떠하겠느냐? 노역부로 끌려왔던 그들은 독립투사가 되어달라는 말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들은 한동안 어수선하게 상의하더니 대표자 한 사람이 진승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고향 천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노역부로 끌려온 것은 우리들의 조국이 진시황이라는 날강도 놈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진승 장군께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신다고 하오니 저희인들 어찌 집으로 돌아가 일신상의 안일만을 도모할 수 있으오리까? 나라가 없으면 노예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까닭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1000여 명의 저희들은 장군을 수령으로 모시고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장군께서는 저희들을 부하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노역부들의 순결무구한 애국 충정에 진승은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대들이 독립투사로서 나와 생사를 같이 해주겠다면 나로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부터 다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 동지들을 전국적으로 규합하여 진시황에게 맞서고 초나라를 되찾는 독립투사를 거국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기로 하자. 하늘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법이니 조국 광복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리하여 진승은 오광과 함께 10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니 진시황의 학정에 시달려 오던 초국 백성들은 독립운동의 영도자 진승을 영웅처럼 받들며 열화와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리고 뜻있는 청년들이 독립 전열에 가담하려고 노역을 피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앞을 다투어 진승의 그늘로 모여들었다. 진시황의 거대한 세력이 이 작은 반동의 태동으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 아무리 튼튼한 제방도 물샐 틈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승의 반란은 시황제에게는 분명히 불길한 조짐이었다. 하물며 진시황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려는 수많은 의사들이 육국 각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임에 있어서이랴. 장량과 황석공. 그 무렵 구 한나라 땅에는 장량이라는 젊은 지사가 있었다. 그는 33살 때 재상벼슬을 지내다가 진시황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그 길로 초야에 숨어 살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불세출의 제사였다. 어느 날 장량이 낮잠을 자고 밖으로 나오니 동자가 급히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선생님, 초나라의 진승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 초나라 재건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조금 전에 만리장성 노역부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온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 있거라. 장량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오솔길을 혼자 거닐며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더니 오여빌락진지추 천하의 폭군 진시황에게도 이제야 패망의 조짐이 온 것이렸다. 그렇다면 나도 낮잠만 잘 게 아니라 서서히 움직여 봐야 하겠는걸. 장량이 산속을 한 바퀴 돌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침 노인들이 술집 마당에 모여 앉아 술추렴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머리가 유난히 희어 보이는 노인이 술을 마셔가며 개탄한다. 500년 전만 하더라도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즐겁게 살아갔던 모양인데 전국시대 이후로는 세상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태평시대란 도대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다른 노인이 그렇게 물어보자 그 노인은 해 뜨면 농사짓고 해지면 잠자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 배불리 먹으면서 격앙가를 즐겁게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겠나? 옛날에 태평성대에는 도둑도 없었고 백성들이 싸움터에 끌려가는 일도 없었다니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냔 말일세. 그러면 오늘날 진시황 시대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나 할까? 생각해보게. 진시황이라는 자는 백성들을 법으로만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 법이란 것이 제 마음대로 만든 데다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어서 자나깨나 백성들을 들볶는 데만 쓰여지고 있으니 이게 무슨 빌어먹을 정치란 말인가. 노인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장량이 옆에서 듣고 있음을 알게 되자 벼란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장량을 염탐꾼으로 알고 겁에 질린 모양이었다. 장량은 노인들의 어색해진 분위기를 달래듯 노인들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노인장은 진시황의 학정을 성토하다 말고 왜 중도에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까? 나를 염탐꾼으로 아시고 겁이 나신 모양이구려. 아, 아닙니다. 늙은 것이 취중에 쓸데없는 말을 잠깐 씹으려 보았을 뿐이라오. 하하, 겁을 몹시 내시는 것을 보니 나를 아직도 못 믿을 사람을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장 대신에 내가 진시황의 학정을 기탄 없이 말해보기로 할까요? 예, 선생이 진시황의 학정을? 노인장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 진시황의 죄상을 말할 테니까 노인장께서는 맞는지 들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량은 좌중에 연설조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진시황은 잔악무도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남자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여자들은 길쌈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부자강리 부부강별로 젊은이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만리장성을 쌓지 않으면 아방궁 노역부로 혹사를 시키더니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분서갱유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역천지죄를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 우리들은 마땅히 들고 일어나 천하의 폭군을 우리의 손으로 거꾸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장량의 말이 끝나자 노인들은 이런 반구도 없이 모두들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불이 나게 일어나 제각기 뿔뿔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장량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였다. 아, 진시황의 법이 얼마나 가혹하면 늙은이들조차 저렇듯이 겁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아까부터 장량을 유심히 살펴보며 술을 마시던 키가 구척이나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 하나가 장량 앞으로 다가오더니 장량의 손을 덥석 움켜잡으며 말한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진황제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폭군 같구려. 그렇다면 왜 그런 자를 없애버릴 생각은 아니하고 살려두오? 당신에게 만약 그런 뜻이 있다면 나도 당신을 도와주겠소. 장량은 그 말을 듣자 크게 기뻤다. 오래전부터 구해오던 장사를 이제야 만났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인사를 청했다. 우리 인사나 나누고 지냅시다. 귀공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오? 장사가 대답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살아왔는데 남들과 달리 기골장대한 탓으로 사람들이 창해공이라고 불러오지요. 보아하니 선생도 예사 어른 같지는 않은데 함자는 어떻게 되시오? 나의 이름은 장량이고 자는 자방이라고 하오. 한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재상벼슬을 지낸 일도 있었소. 진작부터 진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되찾을 생각에서 자객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늘 귀공을 만나게 되어 한량없이 기쁘구려. 조소이다. 선생이 원한다면 내가 진황제를 죽여주겠소. 고맙소이다. 귀공이 진황제를 죽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6나라의 원수를 한꺼번에 갚는 것이기에 귀공의 이름은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오. 나는 이름을 알리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오. 다만 진황제라는 자가 백성들을 몹시 괴롭힌다기에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오. 이렇게 창해공은 진실로 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언약이 성립되자 장량은 비밀리에 진시황의 동태를 염탐해 보았다. 때마침 진시황은 지방을 순찰하는 중이었는데 다행히도 수일 후에는 한나라 땅인 양무현을 지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장량이 창해공과 함께 양무현으로 달려가 산 위에서 살펴보니 진시황의 행렬이 큰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황색 비단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올량차를 중심으로 여러 채의 비슷비슷한 수레가 앞뒤에 따르고 있었고 전후 좌우에는 수천 명의 기마무사가 호위하고 있었다. 창해공이 시황제의 행렬을 바라보며 묻는다. 진황제라는 자는 황색 비단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저 수레 속에 타고 있을 테지요. 아마 그럴 것이요. 전후 좌우의 호위병의 경계가 삼엄한데 귀공은 저렇듯 삼엄한 경계를 뚫고 들어가 진황제를 능히 살해하실 수 있겠소? 염려마오. 철퇴를 휘두르며 번개같이 달려들어가 일격에 작사를 내버리면 호위병들이 손쓸 사이가 어디 있겠소? 창해공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였다. 그러면 꼭 성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오. 잠깐 다녀올 테니 선생은 이곳에 몸을 숨기고 구경이나 하고 계시오. 창해공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10자가 넘는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산을 내려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에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이것을 숨어서 지켜보는 장량은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성공을 빌 뿐이었다. 곧이어 창해공은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진시황 순행 대열 속으로 질풍같이 뚫고 들어가 호위병들을 비롯하여 올량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때려 죽였다. 목적은 진시황을 없애는 데 있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량차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를 때려 죽인 것이었다. 올량차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숙하던 행렬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자객이다. 자객을 잡아라. 앞뒤를 따르던 호위병들이 순식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창해공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러자 창해공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좋다. 나를 얼마든지 잡아가거라. 천하의 폭군을 내 손으로 잡아 죽였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창해공은 진시황을 죽여버린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었다. 진시황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지방 순행을 다닐 때에는 자객들의 기습이 두려워 올량차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태우고 자기 자신은 몇 발짝 떨어진 수레를 타고 다녔던 것이다. 그 덕택에 진시황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진시황은 밧줄에 묶인 창해공을 꿇어앉혀 놓고 불호령을 내렸다. 여봐라. 이놈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짐을 죽이려고 했는지 가차없이 고문하여 배후를 당장 밝혀내어라. 시황제 앞에서 창해공의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무참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창해공은 의연한 자세로 시황제를 당당하게 꾸짖는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나는 무도한 너를 하늘의 뜻으로 벌하려 했을 뿐이다. 천하의 의장부인 내가 어찌 남의 사촉을 받아서 너를 죽이려 했겠느냐. 창해공은 고문에 못 이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장량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시황제는 창해공을 죽인 뒤에도 배후의 임무를 기어이 색출하려고 대사조고를 불러 정부의 시책을 비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상금으로 만냥을 하사한다고 전국에 방을 써붙이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진나라 전국에는 돈에 눈이 먼 고자질꾼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바람이 한바탕 불었다. 또 그로 인해 억울한 사연으로 죽어간 사람의 수가 부지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밀고된 불평객들의 명단에는 장량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언젠가 술집 마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진시황의 학정을 비난한 것이 동티가 난 것이었다. 장량은 화를 면하기 위해 부득불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장량은 막역한 친구인 초나라 명장이었던 향연의 조카 항백이 있는 옛 초나라로 피신하였다. 항백을 만난 장량이 쫓겨온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자 항백은 걱정 말고 내 집에 얼마든지 있게. 자네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장량은 항백의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교라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80객 노인 한 사람이 다리 위에 앉아있다가 장량을 보고 여보게 젊은이. 내가 개천에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는데 자네가 저것을 좀 주워다 주겠는가? 하고 개천에 떨어진 신발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옷은 남루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기운은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두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빛나는 노인이었다. 장량은 개천으로 내려가 노인의 신발을 공손히 집어다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신발을 신다가 다시 개천에 떨어뜨리고 장량더러 또다시 주워달라는 것이 아닌가. 장량은 두 번째도 신발을 공손히 집어다 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다시 신발을 떨어뜨리고 다시 신발을 주워다 달라고 한다. 장량이 또다시 신발을 공손히 주워다 바쳤더니 노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가히 가르칠 만한 인재로다. 내가 그대에게 귀중한 책을 한 권 주고 싶으니 그대는 지금부터 닷새 후 이른 새벽에 저기 보이는 저 숲속 바위 앞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게나. 그런데 나보다 늦게 와서는 안 되네. 그로부터 닷새째 이른 아침에 장량이 숲속 바위 앞으로 달려와 보니 그 노인은 먼저 와 있다가 장량을 보고 꾸짖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기다리게 해서 무엇에 쓰겠나. 닷새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장량이 두 번째는 꼭두 새벽같이 달려갔지만 그때에도 노인이 먼저 와 있다가 다시 닷새 후를 기약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장량은 세 번째는 아예 전날 초저녁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노인은 동이 틀 무렵에 어디로부터인가 가죽관에 황금 도포를 입고 바람처럼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신선과 다름없이 거룩한 모습인 것이다. 신비스러운 생각이 든 장량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말했다. 선생께서는 소생에게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황석공이라는 늙은이일세. 그대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 그대는 학문을 닦아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볼 뜻이 있는가?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소생이 비록 불미나오나 어찌 천의를 받을 생각이 없소오리까? 선생께서는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황석공 노인은 호쾌하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대가 이처럼 올바른 뜻을 품고 있다니 내 어찌 그대의 부탁을 거절하랴.
장량이 또다시 절을 하며 부탁한다. 지금 시황제는 극악무도하여 백성이 살아가기 어렵고 천하가 어지러우니 어떡하든지 세상을 바로 잡아놓아야 할 텐데 소생은 의욕은 있으나 계략과 지모가 너무도 부족하옵니다. 황석공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말한다. 내가 관상을 보니 자네는 열심히 공부하면 먼 장래에는 제왕의 스승이 될 상일세. 그러한 자네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나로서는 다시 없는 기쁨일세. 그러면서 주관서 3권을 내주면서 말했다. 이 책은 태공망 강태공의 삼략이라는 귀서일세. 이 책 속에는 천하를 경륜하는 온갖 방법이 모두 들어있으니 오늘부터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대성토록 하게. 세상 사람들은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책은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천하를 경륜하는 훌륭한 신설하네. 자네가 이 책으로 10년 동안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때에는 참다운 군주를 만나 명성을 만고에 떨치게 될 걸세.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전력을 기울여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조아려 물었다. 제가 만약 성공하여 후일에 선생님을 찾아뵈오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황석공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웃으며 대답한다. 하하, 자네가 세상만 바로 잡아주면 그만이지. 나 같은 늙은이를 무엇 때문에 다시 만나려고 하는가? 스승님을 찾아뵙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옵니까? 선생께서는 부디 거처하시는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행운유수 떠도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거주무심하니 나에게 무슨 일정한 거처가 있겠는가? 그러시다면 10년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장소라도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야. 자네가 후일 나를 굳이 만나 보고 싶다면 이 말 한마디만 말해둠세. 지금부터 13년 후에 천곡성이라는 곳에 찾아가면 성문 동쪽에 누런 바위가 하나 있을 걸세. 그 바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주게. 황석공 노인은 그 말 한마디만 들려주고 아무 미련도 없이 바람처럼 표표히 사라져버렸다. 환관조고. 환관이란 궁중에서 근무하는 남자 내시를 말한다. 내시란 후천적으로 불화를 떼어내 성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든 성불구자이다. 궁중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비빈과 궁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까닭에 멀쩡한 남자들을 마음대로 출입시켰다가는 치정사건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궁중에서는 남자 시종을 쓸 때는 반드시 불화를 떼내어 사내 구시를 할 수 없게 만든 고자를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시 즉 환관은 사내 구시를 못하다 보니 신분이 매우 낮은 부류로 취급되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이들은 지체는 비록 낮으나 항상 왕을 비롯하여 귀인들 곁에 머무는 관계로 환관의 세도는 재상들조차도 무시할 바가 아니었다. 황제의 비서실장 조고도 따지고 보면 일개의 환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황제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라면 승상도 감히 거역을 못했다. 지체는 보잘것없어도 실질적인 세도는 장상들의 뺨을 칠 정도였던 것이다. 조고는 여색을 모른다. 아니 알기는 하여도 남근이 잘려나가고 없으니 비록 여자가 있더라도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그의 인생살이의 관심은 재물과 세도에 쏠릴 밖에 없었다. 권력이란 한 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탐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인지 조고도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황제인 듯한 착각조차 느끼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황제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알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쟤나 내나 다 같은 인간일 뿐인데 무엇이 다른 것인가. 조고는 황제의 일거수일투족과 음탕한 사생활 전반을 낱낱이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밤마다 황제에게 계집을 제공하는 것은 조고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궁녀들은 조고의 눈에 들기 위하여 저마다 뇌물을 갖다 바쳤다. 조고의 눈밖에 나면 제 아무리 천하의 절색이라도 황제의 콧김을 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조고의 코는 자꾸만 높아만 가고 있었다. 황제는 여색에 미쳐 돌아가는 광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황제는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황제에게 계집을 골라 바칠 때에는 조고는 계집을 발가벗겨 일일이 몸검사를 하였다.
자기는 직접 성행위를 할 수 없어도 황제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젊고 예쁜 계집의 몸뚱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만져보고 들여다보기를 일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황제가 골라 바친 계집과 동침할 때에도 조고는 방의 한편 구석에 꿇어앉아 감시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남자가 계집과 하는 적나라한 성행위를 지켜보는 사람을 곁에 두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진시황은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며 밤을 보내왔으니 그는 아마도 환관은 오직 환관일 뿐 사내도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조고는 그와 반대로 나는 황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황제의 운명은 오직 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생각까지도 품고 있었다. 이처럼 권력이 가지고 있는 허실은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기묘한 것이었다. 조고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승상이나 대부를 조용히 불러서 이 일은 이러저러하게 처리하시옵소서. 소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하의 황명이시옵니다. 하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조고는 이 모양으로 권력 행사에 재미를 붙이게 되자 황제가 중신을 직접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황제를 자기가 독점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에 벌어진 창해공에 의한 황제의 암살 미수 사건은 조고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조고는 어느 날 황제에게 이렇게 품했다. 오늘은 황제 폐하 전에 각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조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제 폐하께옵서는 성품이 관인 후덕하시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옵니다. 연나라의 자객 형가와 한나라의 자객 창해공 같은 암살 시도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원인도 따지고 보면 폐하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데 있었던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시옵소서. 폐하께서 그런 불순분자들을 일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불상사가 어찌 일어났을 것이옵니까? 시황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그렇지. 그자들이 짐을 아무리 죽이고 싶었어도 짐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런 사태도 없었겠지. 그건 내 말이 옳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래객은 물론이고 승상, 대부와 재상 같은 고관들도 직접 만나는 것을 삼가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외객을 만나지 말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도 승상이나 재상들까지 만나지 않으면 정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느냐? 그것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로다. 그러나 조고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품한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황제 폐하는 언제나 신성불가침의 천상의 어른이라는 권위를 보이셔야 하옵니다. 승상이나 재상들이 비록 고관이기는 하오나 그들과도 빈번히 만나시면 황제의 존엄성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신성불가침의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시려면 누구하고도 직접 만나지 마셔야 하옵니다. 승상과 재상들은 만나지 않으면 누구하고 정사를 도모해 나간다는 말이냐?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폐하께서 승상부에 하교하실 일이 계시면 소인이 중간에서 전달하면 될 것이 없고 승상부에서 폐하 전에 품결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소인을 통하여 서장으로 올리게 하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하겠나이까? 시황제는 조고의 충고를 그럴듯하게 생각하였다. 아무리 군신지간이라도 얼굴을 자주 대하면 황제의 존엄성이 희박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모든 정사는 비서장인 너만을 통하여 하다라고 상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지?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폐하의 존엄성이 더욱 거룩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자객들의 접근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자객들에게 여러 차례 봉변을 당했던 시황제는 자객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왔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오늘부터는 아무도 만나지 않도록 할 테니 모든 일은 중간에 내가 나서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말해버렸다. 조고의 교묘한 술책에 자신도 모르게 말려들고 만 것이었다. 일국의 통치자가 행정부의 대신들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내시를 통해 국정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조고는 제주가 얼마나 비상했던지 시황제의 통치 방법을 그렇게 바꿔놓고 말았다.
황제의 허락이 내리자 조고는 그날로 승상과 재상 대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황제 폐하께서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승상부에서 폐하의 제가를 받으실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소인에게 제출해 주시옵소서. 폐하께옵서 승상부에 하명하실 일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인을 거쳐서 하달하실 것이옵니다. 이것은 황제 폐하의 황명이시옵니다. 승상 이사를 비롯하여 모든 중신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냥 들어넘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승상 이사는 몹시 못마땅한 어조로 조고를 나무랐다. 그대는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을 씨부리고 있는가? 승상인 나도 황제 폐하를 직접 만나 뵙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승상으로서는 당연한 노여움이었다. 조고는 승상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더욱 공손한 어조로 지금 승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장이신 승상조차 황제 폐하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국사를 문서로만 상신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인 것 같사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인도 승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옵니다. 그러나 황제 폐하께서는 소인더러 승상부에 그대로 하달하라는 황명이 계셨으니 소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사옵니다. 조고는 어디까지나 황명을 내세웠다. 승상 이사도 황명이라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이미 그 절대적인 결과를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이러다 보니 다른 재상과 중신들도 감히 황명의 부당함을 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그날부터 승상 이사조차 모든 국사를 조고와 상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마치 모든 국사가 조고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어버렸다. 조고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황제와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황제가 뒷일을 볼 때에는 밑을 닦아주고 목욕을 할 때에는 때를 밀어주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계집을 골라다 안겨주고 밤 행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물까지 시켜주었다. 이처럼 겉으로는 온갖 충성을 다해오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상 이사는 조고의 간섭이 크게 못마땅하였다. 조고의 농간으로 국사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환관 조고를 단호하게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고를 제거할 사람은 시황제밖에 없는데 조고의 방해로 시황제조차 직접 배할할 기회가 없음을 어찌하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제는 승상 이사조차도 싫든 좋든 간에 조고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조고가 자기한테 앙심을 먹고 시황제에게 엉뚱한 고자질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때에는 자기 자신의 목도 고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고는 자기를 대하는 승상 이사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크게 만족스러웠다. 이제는 승상조차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고가 황제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널리 알려지게 되자 뜻있는 선비들은 눈살을 찌푸려가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진나라가 망할 날도 머지않은 게로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유배 중이던 태자 부소였다. 부소는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만리장 성추경 도감인 몽염 장군에게 달려가 상의하니 몽염도 펄쩍 뛰면서 말한다. 일국의 국정을 환관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태자께서는 황제 폐하께 급히 상소문을 올리셔서 조고를 당장 차명에 처하도록 하시옵소서. 조고를 지금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후일 태자께서 등극하시는데 큰 고난을 면하기가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고맙소이다. 이 일은 단순히 나의 등극과 관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기강과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오. 따라서 황제의 노여움을 사는 한이 있어도 상소문을 반드시 올려야 하겠소. 이리하여 부소는 시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제 폐하 그간 기체후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듣자옵건대 폐하께서는 조정의 만조백관들을 일체 만나지 아니하시고 한낱 내시에 불과한 조고를 통해서만 국정의 교지를 하달하시는 까닭에 이제는 승상조차 조고 앞에서는 머리를 못 들게 되었다고 하오니 국가의 기강이 이처럼 문란해 가지고서야 어찌 나라를 보존해 나갈 수 있어오리까? 지금이라도 조고를 당장에 능지처참하시고 폐하께서 친히 국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모처럼의 통일천하의 성업도 언제 와해될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자는 유배지에서 눈물을 머금고 간언을 올리오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와 부디 소자의 간언을 청어해 주시옵소서. 태자 부소의 상소문은 황제가 머물고 있는 아방궁으로 급송되었다. 그러나 조고의 사전 검열이 없이는 여하간의 문서도 황제에게 전달될 수 없었다. 부소의 상소문을 읽어본 조고의 얼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야? 나를 당장에 능지 처참해버리라고? 조고는 상소문을 읽어보기가 무섭게 즉석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혼자 말을 씹으렸다. 태자면 그만인 줄 아느냐? 누가 누구의 손에 죽게 되나 어디 두고 보자. 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악담을 퍼부었다. 항우의 등장. 시황 37년 10월. 시황제는 오랜만에 지방 순행길에 올랐다. 순행을 떠나는 목적은 석강성 회계산에 새로 세우는 자신의 송덕비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길을 나서는 김에 멀리 호북성 운몽과 호남성 구이도 돌아보고 귀로에는 평원진 별궁에 들러 며칠 동안 휴양을 할 계획이었다. 황제의 행차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행차도 요란스럽기 그지없었다. 더구나 이번 순행길에는 승상 이사와 황제의 둘째 아들 호에도 배행하게 되어 행차가 더 한층 요란하였다. 환관 조고는 태자 부소의 상소문 사건으로 사이가 벌어지자 태자를 제거해버리고 호해를 후계자로 내세울 연극을 꾸미려고 일부러 이번 순행길에 호해를 동행하게 만들었다. 조고는 길을 떠나기에 앞서 호해를 은밀히 찾아가 다음과 같은 귀띔을 해주었다. 황제께서는 태자를 몹시 미워하시어 북방 만리장성 축조 현장으로 정배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태자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호해 공자님에게 대위를 물려주시려는 심사님이 분명하오니 공자께서는 그런 줄 아시고 이번 순행길에 효성을 다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소인도 전력을 기울여 대위를 공자께서 계승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다. 시황제의 행차는 수행원과 호위병까지 무려 5만여 명이나 되는 큰 규모였다. 시황제가 운몽, 구이, 단양 등지를 돌아보고 회계산에 도착한 것은 그해 11월의 일이었다. 시황제의 송덕비가 세워진 곳은 회계산 정상으로 멀리 동해가 굽어 보이는 상상봉 정상이었다. 그 비석에는 아래와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곳에 소개하기가 다소 민망할 정도였다. 황제의 성업은 진실로 위대하시도다. 천하를 일거에 평정하시사 육국을 통일하심에 육국 백성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황제의 치적을 찬양하노니 이 어찌 태평성대가 아닐 것이랴. 그뿐만인가 백성들의 부부관계도 종래에는 매우 어지러웠지만 통일천하 이후에는 백성들도 황제 폐하의 덕행을 본받아 부부합하여 음란한 일이 일체 없게 되었으니 그 모두가 황제 폐하의 은덕임이 분명하도다. 천하 일품의 아첨 글이 비문에 새겨졌지만 시황제 자신은 그런 아첨조차 무작정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다. 황제 일행이 송덕비 제막식을 거창하게 끝내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저만치 맞은편 산봉우리 위에 구름이 푸른 빛깔을 띠고 떠돌고 있었다. 황제는 그 구름을 보자 별안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승상 이사를 불러서 물었다. 짐이 수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도 산상에 이상한 운기가 감돈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저 산 위에 푸른색의 구름이 떠돌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오? 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구름이란 본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오니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구름이 변화하는 것은 짐도 알고 있지만 저기 보이는 저 구름은 빛깔이 푸르게 보이니 저것은 예사구름이 아닌 것 같구려. 혹시 짐을 해치려는 괴한이 군중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 군중들을 철저하게 수색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시황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시황제가 언젠가 푸른 옷과 붉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동자가 꿈에 나타나 옥새를 서로 빼앗아 가려고 싸우는 꿈을 꾼 일이 있었다. 그 후로부터 시황제는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만 보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왔었다. 그런데 이날은 산 위에 푸른 구름이 떠돌고 있으니 매우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알 턱 없는 이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백성들을 함부로 수색하면 오히려 소란만 일으키게 될 것이오니
그런 일은 아니 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황제는 그 말에 수궁이 가서 수색을 단념하고 산을 내려오니 그곳에는 미리 지방관이 동원시킨 황제를 환영하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운집해 있었다. 황제는 올량차를 천천히 달려가면서 군중들의 환호에 손을 높이 들어 보였다. 그러자 군중 중에 황제를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며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저 자식이 저렇듯 거드름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이야 하고 기탄 없이 씹으려대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항우, 나이는 20세를 갓 넘긴 정도였고 키는 8자가 넘어 보이고 몸은 절구통같이 거대한 데다가 얼굴에는 시꺼먼 수염이 뒤덮여서 흡사괴수 같아 보였다. 그러나 가문만은 초나라의 명장이었던 항연의 일가 출신이어서 시황제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맺혀 있는 청년이었다. 항우는 시황제 환영을 나온 무리들이 그의 위풍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비위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항우는 시황제를 노려보며 다시 한번 거친 소리를 쏟아냈다. 저 자식을 없애버리고 저놈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릴까? 항우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자 벼란간 항우의 입을 손바닥으로 잽싸게 가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놈아! 우리 가문이 몰살하는 꼴을 보려고 내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씹으려 대느냐? 하고 호되게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항우의 삼촌인 항량이었다. 항량은 초의 명장이었던 항연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아버지의 원수도 갚을 겸 초나라도 다시 일으키려는 야망을 가진 터였다. 그러기에 어려서 부모를 잃은 항우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글도 깨우쳐주고 검술도 가르쳐가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항우는 글과 검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글이란 자기 이름이나 쓸 줄 알면 그만이고 검술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기술에 불과하니 그런 것보다는 만인을 상대하는 병술이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므로 항량은 그때부터 항우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날은 둘이 함께 진시황의 행차를 구경하려고 나왔었는데 항우가 큰일 날 소리를 함부로 씹으려 대고 있으므로 항량은 조카의 입을 막으며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우는 오히려 삼촌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투덜거렸다. 잿간 놈이 뭔데 삼촌은 진시황이란 자를 이렇게나 무서워하시오. 그러면서 소뚜껑같이 험상궂은 주먹을 움켜쥐어 보이며 말했다. 이 주먹 하나면 진시황 따위는 대번에 때려 죽일 자신이 있다오. 항량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호통쳤다. 이놈아!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여라. 진시황 한 놈만 때려 죽인다고 진나라가 내 것이 될 줄 아느냐. 진나라를 거꾸러뜨리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군대를 양성하며 병법을 연구해서 힘으로 정벌해야 하는 것이야. 오늘 소문을 들으니 진승과 오광 등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 이것은 진나라가 머지않아 망하게 될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군사를 시급히 키워나가야 한다. 누가 뭐래도 진나라를 거꾸러뜨릴 사람은 초나라 백성인 우리들 뿐이다. 그러니 이런 데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병법이나 착실히 공부하도록 하여라. 내 말 알아듣겠냐? 알았어요, 아저씨. 진나라를 언젠가는 내 손으로 거꾸러뜨릴 테니 어디 두고 보십시오. 항우는 자신만만하게 투덜거리며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시황제가 행차하는 곳마다 환영 나온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따라서 일정이 예정보다 자꾸만 늦어지고 있었다. 지금 시황제가 순찰 중인 땅은 옛날에는 초나라의 땅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정복자인 시황제를 진심으로 환영할리 만무했지만 지방관들이 강제로 동원시키는 바람에 여러 만 명이 끌려 나왔던 것이다. 어찌되었건 진시황으로서는 백성들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여러만 명씩 몰려 나온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쁠 리가 없었다. 그래서 환영 나온 인파를 바라보며 안내하는 지방관에게 웬 환영 인파가 저렇게도 많이들 나왔는고? 하고 물어볼라치면 지방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옛날에는 초나라의 학정이 워낙 가혹했기 때문에 폐하의 적자가 된 후로는 모두들 성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앞을 다투어 폐하를 환영하러 나온 것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멀쩡한 거짓말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황제는 성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앞을 다투어 환영을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더욱 흡족하였다.
게다가 비서장 조고조차 시황제를 더욱 기쁘게 해주려고 황제 폐하, 소주와 항주 지방에서도 백성들이 수십만 명씩 운집하여 지금 폐하의 임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예정에는 들어있지 아니하오나 그곳에도 잠시나마 들러주심이 좋으실 줄로 아뢰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시황제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더욱 좋았다. 짐을 그처럼 환영해주겠다니 고마운 일이로구나. 그러나 예정에도 없는 곳에 들르려다가 평원진 별궁에는 언제 들르게 되겠느냐. 예정이 다소 지연되시더라도 폐하의 성은을 만백성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이처럼 조고는 순찰 지역을 자꾸만 확대해가며 환영 인파를 점점 더 동원시켜 나갔다. 조고가 이렇게 순찰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순찰 지역의 지방관들을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신복부하로 만들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승상 이사는 순찰 지역이 자꾸 확대되는 조고의 계획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황제 폐하의 여정을 이렇듯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하고 나무라 주자 조고는 대뜸 모든 것은 폐하의 황명이시옵니다. 황명 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되는 법이옵니다. 하고 나오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일개 환관에 불과한 조고가 승상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으니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